자, 이제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일반론까지 했고요. 일반론까지 쓸 때 보통은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논점의 정리, 두 번째 아까 전에 이 사안에서는 이제 징계,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였죠. 그래서 이렇게 쭉 쓰는데 보통 배점이 보통 뭐 이게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왜냐하면 뭐 30점짜리 문제이고 25점짜리 문제고 아니 20점짜리 문제고 배점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25점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3점에서 2.5점에서 3점 정도 됩니다. 이게 3점 정도를 부여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관식 시험은 만점이 없어요. 만점이. 그래서 만점을 받으시는 분도 없고 만점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60점 이상 쓰시면은 잘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0점까지 나오신 분도 거의 없습니다. 70점 이상 받은 분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60점대 나오시면은 잘 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25점 기준으로 하면 이 논점의 정리가 2.5점에서 3점 정도 부여가 됩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이 일반론이 보통 한 8점에서 10점 또는 뭐 7점에서 10점 정도 이렇게 부여가 되고요. 이렇게 부여가 되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사안의 적용인데 이 사안의 적용이 바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포섭 부분이에요. 포섭. 사실관계와 법 이론을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있는 내용을 법 이론으로 끌어와서 여기다 적는 겁니다. 적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사안의 적용 잠깐 한번 볼게요. 판례 법리의 순서대로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찾아가지고 이를 연결시키는, 즉 포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섭은 굉장히 풍부하게 해야 된다. 왜 풍부하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지문이 길어요. 사실관계가 길기 때문에 포섭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문이 긴 거는 사실관계가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포섭할 게 많다는 거기 때문에 사안의 적용이 그만큼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점수 차이가 가장 많이 큽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반적인 법 이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서 쓰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차이가. 근데 여기서 차이가 가장 큰 건 뭐냐면 위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판례를 작성하는 거예요. 판례.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여기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판례는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까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점수 차이가 납니다. 이 일반론에서는. 그래서 이 판례를 잘 쓰는 게 해당 사안과 관련된 판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전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된다 그랬죠?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쓰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사안의 적용은 말 그대로 이제 포섭을 해야 하는데 포섭은 풍부하게 해야 된다.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5점짜리면은 아까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보통 몇 페이지 정도 써야 된다 그랬죠? 한 4페이지 정도 써야 된다 그랬죠. 보통 이게 한 2페이지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때 풍부하게 들어간다고 했고요. 보통 이렇게 2페이지 잘 못 써요. 사람들이. 못 쓰는데 한 2페이지 정도 쓰면 진짜 많이 쓴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 정도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잘 쓰면은 그만큼 고득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7점에서 10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보통 보면은 뭐 10점에서 13점 정도. 그래서 여기가 점수 차이, 배점이 가장 큽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외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례를 많이 접해보고 법 이론의 판례 법리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연구를 하시면은 끌어서 포섭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는 다 쓴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포섭을 하느냐. 지금 아까 전에 징계 해고 처분의 정당성에서 지금 요건이 3가지가 있었었죠.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그렇죠? 첫 번째.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먼저 논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논해줘야 되겠죠. 이 사안에서 징계 사유가 과연 정당하냐? 이 사안에서 징계 양정은 다른 말로 이제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사용자가 지금 징계 양정을 해고라는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 해고라는 처분이 적정하냐? 이거에 대해서 끌어와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하고 법이론을 끌어와서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뭐 하는 점 해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징계 양정의 적정성은 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보통.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끌어와야 돼. 뭐뭐 하는 점들은 보통 사실관계 있는 것들을 끌어와서 근거를 대는 겁니다. 여기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도 만약 예를 들어서 징계 해고 처분했는데 노사자치 규범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죠, 잘. 예, 말이 어려운데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보통 노사자치 규범이라고 해요. 노사자치. 왜냐하면 노사 간에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거,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된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범이 아니죠. 노사 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거, 그걸 노사자치 규범이라 하는데, 보통 만약에 노사자치 규범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안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만약에 사용자가 그걸 거쳤다. 그러면 그 근거를 대는 거죠. 이 사안에서 만약에 사용자는 징계 절차를 언제 징계 절차를 거쳤다는 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실관계에서 끌어와서 해서 근거를 대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이제 포섭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굉장히 풍부하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풍부하게. 이거 외적으로도 판례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끌어와야 돼요, 무조건. 그게 변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쓰는 게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되면은 이제 정당성 여부가 나오겠죠. 만약 정당하다, 징계 절차도 정당하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결론 써주시면, 이 결론은 사안에 적용해서 나왔던 이 결론들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갑 회사의 근로자 을에 대한 징계 해고가 해고 처분이 정당한가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통은 케이스 문제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가장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결론에다가. 이거에 대한 정당하다, 이거에 정당하다 다 논해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갖다가 만약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정당하다. 요건이잖아요, 이게. 아까 요건이었잖아요. 요건들이 다 정당해요. 그러면은 효과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정당하게 되는 거죠. 그 효과를 갖다 마지막에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따라서 갑회사의 근로자 을에 대한 징계고 처분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지금 여러분들 듣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직접 써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들어올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런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케이스 문제, 요즘은 사실은 뭐 법대가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은 뭐 법대가 없는 학교들도 있죠. 로스쿨로 전환돼가지고. 그래서 뭐 만약에 법학을 접하지 못한 친구도 처음에 이런 걸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런 것들 다 금방 따라갑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엔 다 두려워요, 뭐든지. 처음 접하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접할 때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희석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고, 내가 이제 합격이라는 그 두 문자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사안의 적용을 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하이픈 보시면은 사안의 적용은 풍부한 포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포섭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각주도 나와 있지만 어떤 내용을 다른 내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걸 갖다 포섭이라 하는데, 보통 수험가에서 많이 씁니다. 이 케이스 문제 풀 때 포섭을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님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 작성한다고 해서 고득점 받는 건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이 12페이지에서 50점짜리면 8페이지 썼어. 그렇다고 해서 고득점 받는 건 아니에요. 답안지가 조금 분량이 못 된다 하더라도
답안지 분량이 사실은 절대적인 채점 기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 쓰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안에 맞는 쟁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쓰시면은 점수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량에 대한 너무 그 강박관념이나 그런 거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 19회 전까지만 해도 우리 문제가 단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단문이 뭐냐면 만약에 징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돼요. 사례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쫙. 이런 경우에는 답안지를 아까 저처럼 답안지 2권 쓰고 이렇게 빨리 쓰 그런 분들이 유리해요. 상당히. 왜냐하면 많은 쟁점을 써야 되거든요. 많은 쟁점을. 그러니까 글씨 빨리 쓰고 암기나 기억력 좋으신 분들이 훨씬 합격하기 유리했어요. 근데 케이스 문제는 많이 쓴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GS 2기 때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은 쟁점 파악 못해서 엉뚱한 거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거 조절을 못 해가지고 분량 조절을 못 해서 다 못 쓰신 분들도 태반이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거 많이 쓰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쓸데없는 거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핵심적인 거 못 쓰는 거잖아요. 암기가 안 된 분들이 보통 대부분 그래요. 암기가 안 된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뭘 물어본지는 아는데 그거에 대한 이론에 대한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수험생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 1기 때까지는 여러분들 실력을 몰라요. 강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답안지를 봐야지 이 정도로 이해가 돼 있구나. 그거를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부분 이해하고 있겠지라고 해서 갑니다. 다 대부분. 그래서 1기 때 지나서 2기, 3기 들어가면 이제 첨삭이 들어가고 그때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라는 것들 이제 코멘트를 그때부터 해주는 거예요. 2기, 3기 때는. 그래서 그리고 2기, 3기 때 가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우려범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이 이제 임박하잖아요. 임박한데 어떤 문제 하나하나에 되게 열연하는 분들이 즉 뭐냐면 내가 한 문제 못 썼어. 큰일이다. 나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문제도 내가 못 쓰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의미부여를 크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동안 리듬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학원에서 차라리 못 쓰는 게 나아요. 실전 시험에서 못 쓰면 끝나는 거지만 소위 말하면 불합격이죠. 근데 학원에서 차라리 모르는 문제가 나온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도 몰랐던 걸 지금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못 쓰는 거에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문제 이런 것 때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 좀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일부 수험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하고 내가 이거 왜 몰랐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험이 끝날 때까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예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목차는 이제 사안에 적용 이렇게 쓰는데 지금 목차를 제가 이렇게 보시면 로마자로 써드렸어요. 보통 법학 답안지 쓸 때 보통 대목차는 로마자로 들어갑니다. 로마자로.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이 로마자 쓰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반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는 이렇게까지 밑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로마자 소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쓰긴 한데 여기까지 쓸 일은 없어요. 거의. 이때 보통 여기나 여기서 끝납니다. 보통 일반론 쓰실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우리 답안지 보면은 이렇게 아마 2차 답안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답안지를 보신 분도 있고 한데 앞에 이렇게 네모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모칸은 대부분은 다 로마자 목차를 쓸 때 써요. 아니면 여기 밑에 끝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자 쓸 때 만약 아라비아 숫자를 여기 쓴다 하면 로마자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쓰시는 것도. 왜냐하면 답안지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점자 위주로 써줘야 돼요. 내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한테 보기 편하게. 그래서 아까 뒤에 이제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글씨가 정말 악필이신 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아랍어인지 이게 무슨 진짜 국어인지 한글인지 진짜 모르는 분들도 정말 있고요. 제가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은 약간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이런 답안지들이 꽤 있어요.
아까 전에 지금 만난 친구인데, 아까 전에 저 앞에서 제가 얘기한 친구, 제가 답안 글씨 좀 잘 써라, 글씨 좀 잘 쓰라 그러는데 지금 2차 준비한 친구거든요. 이제 시험 앞두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답안지 잘 쓰기는 해요. 근데 채점할 때 너무 힘든 게 글씨를 너무 흘렸으니까 무슨 말을 쓴지를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가 되게 많아요. 저 친구 답안지는. 뭐라고 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불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 좋은 떡이 이쁘다고 말해. 아무래도 답안지가 글씨가 이쁘면은 채점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사실은 글씨가 또박또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씨를 막 흘려 쓰잖아요. 이게 물음표가 계속 들어가니까 채점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근데 물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글씨가 예쁘다고 점수가 더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합격을 더 하고 싶으면, 아무리 고득점을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채점자 위주로 글씨를 써주고 답안지를 좀 작성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조금 예쁘게 써주시는 게, 근데 예쁘게 쓰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요 뒤에 제가 다 설명을 작성은 되어 있지만은 좀 이렇게 일정한 순서로 해서 쓰시는 게 좀 좋아요.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쓰시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답안지를 볼 때 답안지가 한 페이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12페이지 써야 되는데 많은 답안지, 그러니까 장수를 우리가 보면서 채점하거든요. 시점위원들이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져요. 이게 사람이 채점하는 거,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의 입장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답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글씨를 쓸 때는 조금 이렇게 쓸 때 조금 이렇게 규격을 좀 맞춰서 써준다는 거.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답안지 쓸 때는 첫 목차, 그러니까 로마자 목차 쓰고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다가 첫 번째 논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여기죠. 논점의 정리.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논점의 정리 쫙 쓰죠. 여기 한 3줄 쓰고 한 줄 정도 이렇게 띄고 이렇게 해서 조금 칸을 구분해줘서 쓰는 게 답안지 채점할 때 보기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대문차 사이에는, 그러니까 대목차 사이에는 한 칸씩 좀 띄워주고요. 아라비아 첫 번째 쓰고 다음에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띄웠거든요. 띄면은 금방 이제 칸수를 좀 채울 수가 있어요. 금방. 예. 답안지가 좀 풍부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뭔가 딱딱딱 이렇게 틀이 좀 박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신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목차 쓰고 이제 두 번째 목차 쓸게요. 만약에 그래서 두 번째 목차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렇게 쓰죠. 자, 이 칸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띄는 거죠. 그래서 아랍의 숫자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의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쭉 쓰는 거죠. 여기부터 쓰는 의 밑에 또 한 칸 띄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붙여 써도 되는데 아라비아 첫 번째까지는 좀 띄어서 쓰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차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거든요. 사실 목차를 먼저 봐요. 목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GS 연기 때 저 같은 경우는 목차 테스트를 해서 계속 목차 시험을 보는데 목차 쓰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목차가 좀 두드러지는 게 채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첫 번째까지는 조금 띄어서 쓰는 게 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붙여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아라비아 첫 번째 정도는 한 칸 정도 띄고 그 다음부터 이론 쓰시는 것이 조금 보기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붙여 쓰는 거죠. 방가로부터는 쫙 붙여서 씁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교재도 이런 목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 띄고 이 방가로부터는 다 붙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답안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결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쟁점을 만약에 사안을 봤었어요. 쟁점을 정말 모르겠으면은 문제 마지막을 보시면 돼요. 그게 쟁점입니다. 문제 마지막에 쟁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관계 보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보시면 그게 쟁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문제 풀 때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모르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한번 잘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안에 적용해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따라서 카페사의 근로자 을에 대한 징계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결론은 보통 아까 전에 논점의 정리가 2.5점에서 3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2점에서 2.5점, 뭐 어떤 경우에는 1점 될 수도 있습니다. 1점. 그래서 크게 배점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핵심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점 아니면은 뭐 2.5점 최대 이렇게 정도 배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그런 답안지가 있는데요. 포섭을 잘하고 결론을 따르게 쓰신 분도 있고요. 간혹 여기까지 잘 썼는데 포섭을 잘못해가지고 결론 따르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답안지 많아요. 쟁점 잘 뽑았어요. 쟁점 잘 뽑아서 이것을 쫙 잘 썼는데 포섭을 잘못해가지고 결론이 따르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법학이라는 거는 법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겠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석학이에요. 법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죠. 성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법전이 있어요. 법전이. 법전 이외에 없는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법률 전문가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조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기업이라든가 노동조합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안을 포섭해서 그 근거를 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해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법은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봤었을 때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수를 주고 합격을 시키는 문제예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만약에 징계고 처분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거를 대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는 없고 어차피 법을 사실관계를 바라보고 그 법이론을 대응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해석하긴 하지만은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포섭을 잘못해서 다른 쪽으로 나간다고 해서 물론 점수는 나갈 수는 있겠죠. 점수는 나갈 수 있는데 좋은 점수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험은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해석하기를 하지만은 법학이 결론을 우리가 정해놓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론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도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 잘못 쓰시면은 어차피 포섭 잘못한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합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집에 가시는 거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알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거 잘 썼구나 못 썼구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굉장히 힘든 게 노동법 6문제 나왔죠. 6문제 다 포섭 자료 다 잘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사노무 관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잘 써야 다음날 와서 또 시험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행정쟁서까지 잘 봤는데 선택 과목에서 삐끗했어.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포섭이라든가 물론 이제 제가 뭐 법학 과목 이해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법학 과목 마지막까지 포섭을 잘 하시고 결론 잘 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2차 답안지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좀 전달을 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사안을 파악하고 목차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려면 사전에 목차를 작성하시면서 먼저 작성한 다음에 그걸 답안지를 쓰시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의 중요성은 GS 연기 때, GS 1기 때 계속 목차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GS 2기 때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보지만 연기 때나 1기 때는 목차 잡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수업하기 30분 전에는 항상 와서 여러분들 시험 보고 그 목차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강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안을 읽을 때, 사실관계를 읽을 때 미리미리 어떤 목차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시고 아니면 옆에 적으셔도 돼요. 시험지 옆에 목차를 적어놓은 다음에 답안지를 바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사안을 읽으면서 옆에 목차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쟁점이 뭐고 키워드만 딱딱 작성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왜냐면 문제 읽고서 사안 파악하고 답안 작성해야 되니까 목차를 뭐 여유 있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모차 정도 이렇게 잡고서 쓰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 어떤 얘기냐면 여기 뭐 이제 사실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만큼 있어요. 답안지에 사실관계 이만큼 있다. 이만큼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만큼 있고 여기 1번, 2번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목차를 정리하는 거예요. 논점의 정리. 키워드 뭐지? 이건 뭐다. 두 번째 목차, 일반로 이거 쓰면 되고, 세 번째 사안의 포섭에서 이거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정리를 해놓고 이제 답안지 작성하는 겁니다. 대충 읽어가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시간이 좀 세이브되고 여러분들 시간 안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 파악 안 돼요. 나중에 또 다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답안지 다 못 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문제의 배점에 따라서 답안 작성 시간을 이제 조절해야 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이 지금 첫 번째 문제는 50점이고 두 번째 문제 25점이에요. 근데 50점짜리가 뭐 30점, 20점 나올 수 있고 25점 나올 수 있는데, 간혹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서 나는 그냥 25점부터 먼저 풀어야지,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부터 쓰면은 나중에 이거 쓸 때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순서대로. 왜냐하면 25점 쓰고 나중에 50점 쓰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더 조급해지죠. 그럼 이거 못 써요, 이거. 50점짜리 문제를 그대로 소위 말하면 뭐 날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순서대로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부터 써줘도 되나? 이렇게 써야지만이 시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50점짜리 문제는 50분 안에 써야 되고 25점짜리 문제는 25분 안에 써야 되는데, 보통 제가 수험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은 25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목차는 최대 5분 안에 자꾸 끝내야 돼요, 목차는. 그러니까 나머지 20분 정도의 안에 이제 다 써야 되는 거죠, 답안지를. 그러니까 목차는 길게 잡아도 5분 이내로 자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은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5분이 넘어가면. 5분이. 실제적으로 제가 시험 봤을 때 마지막은 아니죠. 행정쟁성 봤었을 때 이 50점짜리 문제가 있고 25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행정 같은 경우에. 50점짜리 문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 때 50점짜리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쟁점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쟁점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9분 동안은 계속 문제만 봤어요. 계속 50점짜리 문제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안 쓰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계속 문제를 봤는데 9분째 될 때 딱 쟁점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쓰는 거구나. 딱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저는 조금 안도를 해서 한번, 제가 이제 앞에서 두 번째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로 한번 이렇게 쏙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됐다. 자신하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막 열심히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몰라요. 내가 모르면. 근데 순간 그거를 만약 발견하면은 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그런 차이. 순간 그게 보이면 합격하는 거예요. 순간. 근데 저는 순간 이게 보인 거죠. 그래서 저희 때는 행정 막 꽈락 겨우 면한 분들도 합격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이 50점짜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근데 저는 이걸 써가지고 되게 좀 점수를 좀 여유 있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쓰냐 못 쓰냐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50점짜리 문제가 배점에 가는 걸 먼저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근데 이거 먼저 쓰고 이거 쓰려면 부담감이 엄청 커져요, 사실은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항상 순서대로 좀 쓰는 게 시간 조절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글씨는 채점자가 보기 편하게. 왜냐하면 채점은 누가 한다? 채점자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는 잘 못 쓰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깨끗하게 쓰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보시면은 글씨가 점수 획득이 가장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닌데요. 답안은 채점자가 보기 편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쁘게 못 쓰시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다. 채점자 입장에선 가장 보기 편하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도 글씨 막 못 쓰신 분들은 뭐 고시체 이렇게 뭐뭐 고시체라고 있어요. 뭐 그거 글씨 연습하신 분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금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판례 같은 거, 특히 이제 판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일반론이나 쟁점되는 사안의 이론을 쓸 때는 판례를 쓰는데, 판례 관련해서 만약에 뭐 따옴표라든가 뭐 괄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어떤 판례가 이제 소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기아자동차 사건이다, 아니면 소위 판례는 뭐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뭐 어떻게 판시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사건이라는 거를 좀 부각시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판례 안다라는 거를 채점자한테 어필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신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는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찍찍 긋고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가지. 그러니까 두 줄로 이렇게 긁으면, 잘못 쓰시면은 두 줄을 긋고 옆에다 그냥 의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감점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정 테이프 이렇게 긋고 하면 깨끗하게 또 안 걷었네. 그래서 다시 또 긋고 하면은 그것도 시간을 잡아먹어요, 되게.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 테이프 쓸 수는 있는데 깨끗하게 되긴 하지만 그게 시간을 은근히 잡아먹어요. 그냥 두 줄 빨리빨리 긋고 그냥 바로 쓰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래서 뭐 만약에 아까 전에 문제 순서를 내가 50점짜리를 많이 못 25점 먼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앞에 문 2 이렇게 쓰시고 답안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쓸 때도 이게 만약에 50점짜리다 그러면 문 1 이렇게 쓰고 앞에 문제 번호를 항상 써주는 겁니다. 문제 번호를 항상 써주고요.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안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쓰실 필요는 없고 문제 1 아니면 문제 2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를, 수험 답안지를 다 쓰실 때는 만약에 문제 1을 다 끝냈으면은 문 1 끝이라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써주셔야 돼요. 문 1 끝. 그 다음에 다시 문 2 이렇게 쓰고 논점의 정리 쭉쭉쭉 쓰고 마지막에 문 2 끝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거 안 쓰시는 분들인데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어지는 문제지. 왜냐하면 많은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는 문제인지 안 이어지는 문제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채점하는 사람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나중에 답안지를 다 쓰셨다라고 하면 보통 이하 그 다음에는 여백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답안지 이렇게 써주셔야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 2차 답안 쓰실 때 그 앞장에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는 써도 되는데 색깔 있는 볼펜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유의사항 보시면 되고, 색깔 있는 볼펜은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답안지는 검은색 볼펜으로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색깔 있는 볼펜 쓰게 되면은 그게 만약 채점자하고 특정인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사인을 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차단하기 위해서 무조건 검은색으로만 씁니다. 검은색 펜으로만 쓰게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빨간 펜을 썼다, 파란 펜을 썼다 그러면은 꽈락이 됩니다. 그냥 채점이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채점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검은색 볼펜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하 여백이라고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고, 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차를 쓸 때는 펜을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펜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펜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문구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펜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저한테 맞는 펜을 선택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도 뭐 만년필이 만드신 분은 만년필로 쓰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런 다양해요, 굉장히. 그냥 뭐 모나미 펜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플러스 펜 쓰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펜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손에 잘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잘 쓸 수가 있고 또 잘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시험장 가시면은 나중에 막 파스 붙이시고 파스 뿌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냥 팔이 너무 아프니까 계속 써야 되잖아요. 팔이 진짜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 붙이고 쓰신 분들도 많고 여러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맞는, 그러니까 세세한 거 하나도 여러분들 합격을 다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미리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어보시는 거죠. 이 펜도 써보고 저 펜도 써보고 해서 나한테 맞는 펜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제가 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펜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개인마다 손 구조도 다르고 뭐 촉감도 다르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펜을 한번 시간 나실 때 무정 가셔서 한번 2차 준비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2차 공부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아까 작은 부분이라 하지만은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한 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무래도 그런 습관을 몸에 배워가지고 그걸 유지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의 다 전달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 오늘 설명회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 신림동에서는 이제 그런 속설이 좀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누구 있죠? 예, 나는 놈 있죠. 나는 놈 위에 누구 있죠?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이 있어요. 근데 이 운 좋은 놈 위에 신림동에는 있습니다. 네, 누가 있을까요? 노력하는 놈이에요. 운 좋은 놈 위에 노력하는 놈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노력하는 자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운이 굉장히 필요하긴 해요. 시험이라는 거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 욕심을 갖고 다 이 책을 내가 다 암기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다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그걸 다 암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부분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버리고 가는 부분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운에 맡기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내가 가져가는 부분이 마지막 끝까지 봤던 부분이 만약에 나왔다. 그럼 합격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아까 전에 단권에 대한 책을 하나 들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책을 넣기 전에 문제집 받기 전에 마지막에 봤던 부분이 나왔다. 그럼 누구보다 더 잘 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끝까지 봤던 거니까. 그 운이 좋은 거죠. 그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예전에는 이 단문어 출제될 때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운 좋은 사람들이 많았죠. 마지막에 봤던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목차들의 그 수험서들이 만약에 징계해고에 대해서 논하시오, 아니면은 뭐 대기 발령에 대해서 논하시오, 아니면은 기업 내 인사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험서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쫙 목차만 외워두면은 내용을 쓸 수 있으니까 웬만큼 이제 회독수가 높아지면은 그럼 마지막에 봤던 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잖아요. 더 풍부하게.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사례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아무리 암기를 해도 사안의 적용을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는 능력, 개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 운 좋은 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직장을 다니셔서 하시는 분들이 합격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죠. 사실은 뭐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적인 공부량이, 사실 수험이라는 거는 공부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있어야지 이 과목들을 회독수를 높이고 볼 거 아니에요. 공부 시간이 보장이 안 되면 1회독 하는 사람과 10회독 하는 사람의 답안지의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리죠. 이거는 한 번 책 본 사람과 10번 책 본 사람의 답안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그러니까 학교를 병행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병행해서 직장을 병행하셔서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난이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교에서 논하시오, 단문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외워서 딸랑 가서 이것만 봐서 시험 볼까? 근데 그게 나왔어. 그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운이 따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거의 없어요. 요즘. 그럴 수밖에 없죠. 사례형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운이 돼요? 내가 본 게 나온다? 물론 본 쟁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사안의 적용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죠. 그렇죠? 이론은 쓸 수 있지만 사안의 적용을 써야 되잖아요. 포섭을 해야 되는데 포섭은 외운다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은 이 시험을 합격을 못해요, 여러분들.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운이 조금 통했지만 지금 운이 통하진 않아요. 그렇게 찍어서 공부하는 에서 합격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공부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불가피하게 직장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학교를 병행해서 학업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면 본인이 나름대로 공부 시간이라는 공부량을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에. 근데 그만큼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3시간 공부하는 거 남들 10시간 공부한 거를 똑같이 그 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수험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수험생활 하다 보면 공부 몇 시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부 저 하루에 8시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8시간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여기서 집중하는 시간은 8시간이 안 돼요. 책을 보면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은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앉아있는 시간을 물어봐요. 대부분. 앉아있는 시간 8시간이지 집중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이 아니에요. 집중하는 시간은 많아야 3, 4시간이에요. 8시간 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딴 생각도 하다가 커피도 마시다가 이러고 하고 그냥 앉아있는데 또 딴 책도 보다가 사실 집중하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중하는 시간이 아까 전에 만약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된다. 그럼 이 3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하시라는 거죠. 공부에만. 딴 생각 안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중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내가 공부에 대해서.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에서 1, 2차 같이 준비하는데 동차로 합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개인의 공부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의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동차를 합격할 수 있는지 안 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더라도 정말 집중하는 시간 제대로 갖고 공부를 하시면 동차로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짧고 굵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내가 1년 안에 합격, 2년 안에 합격하겠다. 보통 1년에 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2년 안에, 최소 2년 안에 합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내가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장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수험생활 오래 한다고 합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맨날 바뀌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섭, 사안의 적용이라는 것은 암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포섭을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노동법의 예를 들면은.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판례가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공부할 양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을 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험 기간이 늘어날수록 시험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만큼 합격하기 더 어려워진다 보시면 돼요. 경쟁률은 더 늘어나고. 제가 시험 볼 때보다 지금이 더 경쟁률이 높아요. 응시인원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렇죠? 계속 응시인원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1차 시험이 거의 13,000, 14,000명 가까이 보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10,000명이 안 됐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자들이 계속 유입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합격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장수생이라고 합격한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짧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더 합격하지 장수하신다고 그렇게 합격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합격자 모임이 있어요. 집체교육을 하거든요. 우리 시험은 합격해서 연수를 받게 되는데 연수 받으실 때 보면은 장수해서 합격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저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수하신 분들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짧고 굵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몇 년에 합격하겠다. 딱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하셔야지 만약에 그냥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일단 저는 자세부터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여러분들 시간, 경제 다 낭비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렇고.
몸도 상하고 사실 수험생활 오래 하면 뭐 사실 뭐 피폐해집니다. 사실은 피폐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교류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고 이러니까 사실 뭐 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단절된 삶을 좀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요. 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굵게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중간에 힘들면은 조금 쉬어가면서 하셔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뭐 절실함을 얘기를 했었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마라톤이잖아요. 이게 마라톤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휴식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앞으로 뵐 수 있을지 뭐 뵐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앞날에 어떤 건승을 좀 기원을 하고요. 예, 그래서 또 뵙게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강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날씨가 많이 더운데 아직까지 좀 더워요.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슬슬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금부터 바로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9월 달부터 하셔도 되고 지금 뭐 사실은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까 어차피 9월이라고 해봤자 지금 며칠 안 남았죠. 3일인가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번 주 조금 생각 정리하시고 9월 달부터 시작해야지 아니 뭐 추석 지나고 해야지. 어차피 추석 지나고 아니 추석 전에 대부분 이제 개강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뭐 선택 과목 여러분들 아마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1차도 마찬가지지만 선택 과목 어떤 걸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도 지금 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경영조직론 많이 선택을 하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경영조직론은 저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근데 민사소법이 너무 부담이 돼서 사실 이제 민사소법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그 경영조직 남들 하는 거 해야 되겠다. 대세를 따라가자. 여기 딱 갔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제가 한 2주인가 한 3주 책까지 다 들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차 돌렸어요. 그냥 차 돌려가지고 그냥 하던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민사소법을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맞으면 바꿀 수는 있어요. 선택 과목 같은 것도. 그러니까 10월 달 넘어가면은 좀 바꾸긴 좀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전까지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들 같은 거 많이 2차 시험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선택 과목들 같은 거 이제 10월 달까지는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 내가 이 과목 들었는데 너무 안 맞는다. 뒤늦게 막 이렇게 노동법 강의 듣다가도 가끔 수험생들께서 1월 달에 노무사님 저 이거 선택과 바꿔도 될까? 이런 분들도 많아요, 되게. 경영조직 했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대부분 다 경영조직 하니까 노동경제학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생각 하는데 제가 사실 뭐 노동경제학을 잘 몰라가지고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뭐 민사소법 만약 선택하겠다 그러면 뭐 해라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수험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에 대해서 갈팡질팡하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괜찮고 11월부터는 이제 전력 지출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만약에 이제 뒤늦게 바꾸시는 분들은 11월 달에 이제 전력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있으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해도 사실 늦지는 않는데 이제 1월 달부터 하면 좀 늦죠. 사실은. 공부 선택 과목 볼 시간이 이제 새로운 책 이론 봐야 되고 하니까 남들은 뒤에 쓸기 들어가는데 지금 연기부터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좀 있으니까 10월 달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11월, 12월 기본 강의 좀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되니까. 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선택 과목도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맞는 거 한번 요것도 한번 들어보고 요것도 들어보고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요. 저처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들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노동경제학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노동경제학이 많이 안 했는데 저희 때는 이제 경영조직하고 민사소송 그다음에 이제 노동경제학 이런 순으로 됐었는데 요즘은 뭐 민사소송법 거의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또 어려지고 해서 민사소송 이제 케이스 이제 절차 케이스인데 사실 행정보다도 훨씬 더 어렵거든요. 사실 민사소송법이. 행정소송법 범위가 좀 작아요. 범위가 작아서 굉장히 좀 하기는 편한데 민사소송법은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케이스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들 많이 좀 요즘 선호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좀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수강생들한테도 12월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냥 책 한번 편하게 보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해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 위주로 편안하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앞으로 수험생활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 뜻하는 목표들 다 이루시길 바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항상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절실함. 네. 절실함 한 가지는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수험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